마틴 포드의 로봇의 집의 두 번째 시간이고, 올해 마지막 수민에서 읽어준 프로그램이야. 다음 시간은, 어, 2025년 1월 1일에 진행을 할 거거든. 음,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직 친구들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 같으니까, 참고로 우리 학원 블로그인데, 수민국어학원 치면은 평촌에 하나 있고 저기 내포신도시에 하나 있어서 이 평촌에 있는 거를 검색을 하면 되는데 어, 외고 입시 면접 치르는 친구들 여기 카테고리 중에 외고 입시 정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 이 면접 문제라든지 면접 문제 해설 같은 거 학원 블로그의 노키즈 조언에 대해서 이런 식의 답변들을 선생님들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음, 예시다반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이고야. 커리큘럼에 보면 어,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년도 수미에서 읽어준 계획을 알려줄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들어가는 1월, 2월까지 이 프로그램 참석을 하는 거고 어, 오늘 2024년 마지막 수미에서 읽어준 프로그램이고 다음 주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 그 출장 일정에 맞춰서 좀 변경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일에 진행을 할 거야. 지금은 매주 목요일에 진행했는데 수요일로 바꿀 거고요. 어떤 책을 할지 잠깐 설명하면 1월 1일 첫 번째 책을 원래는 계획이 그 김훈의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이라고 하는 요 책을 선정했었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좀 망설였어. 어떤 걸 망설였냐면, 너희가 고등학생만 돼도 그냥 진행을 했을 텐데, 그리고 중3들만 같아도 그냥 진행을 했을 텐데, 이 수위가 조금, 약간 좀 너희가 그, 보기에 좀 그, 야한 장면도 좀 나오고, 껄끄러운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결단을 내렸어. 그래서 안대회 교수의 문장의 품격이라는 책으로 긴급하게 책을 수정을 했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은 내년 1월 1일은 안대회 교수의 고전수필 그 해설집인 어, 문장의 품격을 할 거다. 누차 강조하지만
한 달에 두 권의 책이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거고 우리가 같이 읽고 하는 것들 잘 따라가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대회 교수는 지금은 어느 대학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 우리 국정님하고 선생님이 통익대학교 98학번으로 98년도에 대학 다닐 때 우리 한문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그 1학년 때 한문을 선생님들한테 가르친 교수님이시고 문장을 특히 이제 영조 정조 시기에 산문들 우리 박지원이니 정약용이니 하는 뭐 홍대용이나 박제가나 이동무나 이런 그 조선 중세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뛰어난 문장들을 추려서 담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그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너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전 파트를 수능 형태의 모의고사를 보면 그중에 무조건 한 개 지문이 이 고전 수필이 나온단 말이야. 한문 수필이. 한문 수필의 번역본이 나오는데 그 문체나 배경 지식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수필들 중에 빼어난 수필들, 뛰어난 수필들을 묶어놓은 책이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짤막짤막하게 담은 책인데 정말 그 우리가 고전을 이해하고 너희가 수능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을 갖출 수 있는 기회야.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정말 1월 1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뭐 이 고3 친구들, 아니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등학생이 되는 거고, 아, 이 정도 수준의 문장들을 좀 독해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물론 이제 1, 2학년 친구들은 마음에 약간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안대회의 문장의 품격이라고 하는 고전 산문집을 어, 우리 내년 첫 번째 책으로 선정을 했고요.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1월은 원래 고등학교 선배들은 특히 고2는 조선인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뭐냐면 이 겨울에 한문, 한자, 뭐 이제 배경 지식 해서 어 고전에 대해서 조선 시대나 그 이전 고려 시대의 글들을 자꾸 가르친단 말이야.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도 어 유학의 경전 중에 사서라고 하는 논어맹자 대학 중용이 있는데 그중에 논어맹자는 너무 길고 힘들고 그중에 대학과 중용이 한 권의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으로 할 겁니다. 전에 이제 우리 경목요결 같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교 경전이고 조선시대 선비들, 고려시대 선비들이 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정신을 갖췄는지 그리고 유학은 어떤 걸 가르치는 학문인지 이런 것들을 이번 겨울 내년 시작하면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문장의 품격과 유교 경전인 대학과 중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할 마음으로 선생님이 잡았고요. 1월에 힘들게 보내면 2월은 좀 가벼운 책으로 넣었어. 우리 김초엽 작가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SF 단편 소설이고 굉장히 짧은 소설들을 묶은 아주 쉽고 재미있고 대신에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발한 상상력과 그 상상력 안에 인간답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뭐 어떤 장애와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뭐 환경 오염의 문제라든지 이런 상상의 완전히 가공의 외계인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 SF 뭐 사이보그도 나오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던지는 이 주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책은 아니지. 그래서 아주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단편 소설 하나를 1월에는 좀 힘들 거니까 2월에 하나 사이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월 19일에는 경영학 콘서트인데 어, 우리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도 있고 뭐 과학 콘서트라는 책도 있는데 그런 류의 경영학은 뭐지? 우리가 이 문과 학생들 중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전공하게 되는 게 경영학이고
그리고 뭐 문과 대학 중에 점수가 가장 높은 과도 경영학인데 너희가 이제 이과 친구들 아니라 문과로 가는 친구들이 가장 선망하는 과가 경영학이고 왜 그러냐면 문과들은 이제 우리 뭐 그런 말도 있잖아. 문송합니다라고 해서 문과가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것의 거의 유일한 예외가 경영학과 친구들은 취직도 잘 하거든. 그래서 그럼 경영학을 전공한다는 건 뭘 배우는 거지? 그리고 꼭 경영을 전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 자기 경영할 때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말도 쓰고,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뭘 배우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재미있는 경영학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좀 가벼운 책이야. 그래서 2월은 좀 이렇게 가벼운 책으로 좀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수면에서 읽어준 과정을 이제 졸업을 하는 거고요. 3월에는 좀 진지한 책으로 너희들이 뭐 중학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읽어야 되는 책처럼 얘기하는 헤르만 헤세의 노벨 문학상을 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대표작이지요.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작품 여러 번 읽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데 선생님도 거의 한 10년 주기로 한 너댓 번은 읽은 것 같아. 10대 때부터 해서. 그런데 10대 때 읽었을 때보다 20대 읽었을 때,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읽었을 때 되게 좋았거든. 너희 이거 소개하게 되면 선생님 다시 한번 또 오래 읽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선생님이 내년에 이제 46인데 벌써 나이가. 근데, 어, 46세 읽는 데미안에 대해서 또 어떤 느낌일까 기대가 될 정도로 의미 있는 책이고, 어, 이 고전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책이니까 그래도 우리 그래 기본적으로 데미안은 좀 읽는 사람이 되자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엄청 가벼운 책인데 자기계발서야. 자기계발서는 우리가 통상 약간 비하하기도 하잖아. 뻔한 얘기나 그냥 뭐 그런 얘기들 써놓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계발서 치고 엄청 유명한 자기계발서고 여러 사람들이 그 내가 생각하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 연애, 아이들 교육, 인생 전반에 대해서 공부, 진로 그러니까 이 그 어떤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여론조사도 하고 리서치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내고 한 책이야. 그래서 말 그대로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야. 선생님도 가끔씩 이렇게 열어보고 하는 긴장을 좀 풀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한데 나름 이렇게 어떤 얘기가 그때그때 너희들한테 참 들릴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노벨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수상했는데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한강 이 어마어마한 쾌거지. 우리나라 문학사의 세계적인 가장 그 유명한 상 중에 세 개 중에 두 개를 탄 한강 작가의 책을 그래도 축하하는 기념에서 우리가 자축하는 기념에서 한 권을 집어넣는데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주의 4.3 사건 공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제주도의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건인데 최근에 윤석열의 뭐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민주주의는 뭐고 산다는 건 무엇이고 국가가 저지르는 이 야만적인 폭력에 그 앞에 인간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한편으로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그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선 사람들이 시대를 바꿔가고 있구나. 제주 4.3 사건을 다루는 작품이어서 4월 2일, 4월 9일에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뭐 4.19 혁명도 있고 그래서 4월에는 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미숙 작가의 열하일기에 대한 해설서인데 원래는 열한 박전의
그 중국 여행기인 열알기를 원문을 그냥 쭉 읽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좀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두께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재미있게 풀어낸 고전 중에 고전이야. 고미숙이라는 이 고전 그 평론가인데 이 책이야말로 정말 유명한 고전입니다. 그래서 열알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아마 우리 3학년들 중에는 전에 국정님하고 같이 이 열알기를 읽은 이 고미숙의 열알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을 읽은 친구가 있을 건데 그때 선생님도 선생님하고 국정님은 엄청 둘이 다 공통으로 좋아하는 책이야. 그래서 국정님 버전으로 한번 들은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이제 하니까 선생님도 한번 이 책을 해설하고 같이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채경이라고 하는 여성 천문학자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글도 잘 쓰고 이렇게 아주 단아하게 예쁘게 생긴 우리 그 교수님이신데 심채경 천문학자야. 그래서 어, 심채경 박사의 그 그다음에 그 천문학과 관련된 어, 이 과학과 관련된 책이어서 어, 한 권을 선정을 했고요. 선생님은 여기 안에 이 책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 책에 수록된 몇몇 꼭지들을 다른 지면에서 심채경 박사가 이렇게 소개하는 걸 좀 읽고서 이 책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5월 14일에는 오늘도 이제 면접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는데 어, 현대를 연 철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프리드리히 니체를 얘기할 것이고 니체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라고 하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고전인데 음, 선생님한테는 내 인생의 한 권의 책 중에 내 인생을 변화시킨 어, 책이 뭐 한 10권을 꼽으라고 하더라도 그 한 권 안에 들어갈 만한 책이야. 그래서 이번에 너희들 뭐 이렇게 선생님은 사실 여러 차례 이렇게 한 두세 차례 읽은 책인데 이 책이 쉽지는 않아. 그래서 너희들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5월 14일에는 선생님도 준비를 열심히 이때까지 해서 프리드 니체의 짜르투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니체의 사상이라든지 니체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소개하고 같이 읽을 생각으로 이 책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너희 유튜버 궤도라고 하는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뭐 본명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궤도라고 불리는 엄청 유명한 과학 유튜버잖아. 요즘 보니까 무슨 에이스 침대 광고에도 나오셔가지고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이런 광고에 나오던데 엄청 유명한 과학자고 과학 그 소개하는 커뮤니케이터인데 과학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어, 이렇게 평상시에 자신이 흥미 있고 이 과학과 관련된 아주 잘 쉽게 해설을 하는 분인데 선생님도 그냥 책만 구해놓은 상태야. 그래서 어, 지금부터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때 같이 준비를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몇 페이지 봤더니 그냥 역시 재미있는 과학책이고 과학에 대한 흥미나 관심 이런 것들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6월 달에는 김두리 교수의 중앙대학교 동문과 교수고 우리나라 그 현재 상황이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많은 비판적인 판단과 어떤 이런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인데 특히 독일 사회와 우리 사회를 비교하면서 독일 사회가 나치 이후에 68 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들을 했는지 그래서 현재 우리의 교육도 그런 독일식의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 전에 우리가 그 작년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김누리 교수의 책을 같이 읽었는데
그 책에서도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한 경쟁으로 어, 병들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 너무 억압하고 다들 너무 공부만 시켜가지고 이거 거의 아동학대 수준의 공부다. 실제로 그래서 생각하고 비판적 능력을 갖추고 자유주의자들을 못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인데, 어, 선생님은 이분의 논조에 대해서 뭐 100% 찬성하지는 않아요. 경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경쟁이 없이는 또, 어, 경쟁이 없는 교육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양쪽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잘 듣고 비판적으로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무슨 꼭 옳다라고 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현재 우리가 사실 교육의 당사자들이고 너희도 힘들게 교육을 받고 있지 않냐? 그리고 선생님이야말로 사교육의 첨단에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경쟁교육 뭐 야만이라고 하는 저 경쟁교육의 맨 앞장선 사람으로서 좀 자기 성찰도 할 겸해서 좀 읽으려고, 앞부분만 사실 좀 읽었어. 그런데 어쨌든 김누리 교수의 그 논리는, 좀 들을 만한, 그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이 있고, 너희들의 논리를 쌓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책입니다. 다음 책은 커트 보네거트의 제5도살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집어넣은 것은 6.25 그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컷 보네것의 제5도살장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런데 대표적인 블랙 코미디 이 책 엄청 재밌거든. 외계인도 나오고 어, 뭐 타임머신도 나오고 농담도 엄청 수준 높은 블랙 코미디 농담들을 막 하는 우리 전에 고양이 요람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세상을 모두 얼려버리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지구가 종말하는 커트 모네것의 그 고양이 요람을 우리 올해 초에 같이 읽었는데 그때도 되게 재미있게 읽은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약간 더 깊이가 있고 커트 모네것은 소설가들의 소설가예요. 노벨문학상 후보에 자주 오르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작가도 자신의 영감을 준 사람은 커트 베네것이고 이 제오도살장 같은 책을 쓰기 위해서 도전한 결과가 지금의 어, 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선생님은 이 커트 베네것의 제오도살장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 와, 진짜 이게 진짜 위대한 문학이다. 사람을 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웃기는데 막 묵직하게 때리지? 제어도 살짝은 이거야말로 선생님이 10권의 책을, 인생의 10권의 책을 꼽으라고 해도 한 권 자리를 꼭 차지할 만한 책이고, 어, 소개하고 싶은 책입니다. 중학생들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소설이고, 외계인이 납치하기도 하고, 과거 전쟁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타임머신이 작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연합군에 의한 보복이었던 독일의 드레스텐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를 그냥 화풀이로 그냥 다 폭격해가지고 없애버렸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문화재가 사라지고 하는 그 전쟁에서 커터 보네것은 거기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 드레스텐에 있었었거든. 자신이 겪은 전쟁의 폐해, 자신도 나치에 잡혀가지고 죽게 됐었지만 연합군이 폭격하고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저 보복 전쟁의 그 참혹함, 그 사이에서의 인간성은 뭐고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도 이제 매일 선생님이 되게 안타깝게 보고 있는 그 뉴스 중에 뭐 당연히 요즘
그 내란 쿠데타와 관련된 저 미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정상인가 싶은 이런 그 뉴스들에 좀 파묻혀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독일, 아니 뭐야, 북한군들이 지금 러시아군으로 참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같이 동맹이어서. 매번 이렇게 그 북한군 시신이 그리고 드론에 의해서 막 그 사살을 당하고 막 이런 폭격당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 사실은. 그래서 어, 대표적인 반전 문학, 전쟁에 반대하는 문학, 반전과 관련해서 6월에는 뭐 호국의 달이고 하니까 우리 전쟁은 얼마나 야만적인 것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야만적이고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도 웃길 수 있구나. 그런데 웃기지만 이거 웃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이 커트 버네것의 위대한 문장들 그리고 구성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집어넣습니다. 7월은 법과 관련된 그 책들을 집어넣었어. 여기 여기도 지금 장래희망이 통상 율사라고 부르는 법과 관련된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면 법학과 교수라든지 이런 법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양의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의 한비자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정말 어렵고 두꺼운 책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좀 읽기도 어렵고 한데 뭐 그래도 이렇게 좀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좀 함께 읽어보려고 동양의 법가 사상가의 위대한 책인 한비자라는 책을 같이 읽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좀 어려운 책 읽었으니까 좀 가벼운 책으로 넘어가면 7월 23일에는 금태섭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검사를 지내고 변호사로서 디케라고 하는 법의 여신이지 눈을 이렇게 가리고 한쪽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저 디케라고 하는 법의 여신은 왜 눈을 감고 있을까? 눈을 가리고 있을까? 에서 시작해서 자신이 검사 변호사를 거치면서 재판들, 그리고 우리나라 자신이 겪은 재판들, 그다음에 외국의 유명한 미란다의 원칙이 나온 미란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감시자 처벌에 나오는 그 끔찍한 형벌이라든지 아니면 그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런 논쟁 같은 것들, 법적 논쟁. 이런 사례들, 아주 재밌는 사례들을 통해서,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동하고, 과거에 이런,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힘든,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법 체계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늘 이렇게 일상 속에서 사실은 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책으로서 적당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집어넣습니다. 그 뒤쪽은 아직은 안 정해서 7월 달까지 커리큘럼을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할 거고 안대희 교수의 문장의 품격, 고전 수필, 한문 수필을 필두로 해서 내년 전반기는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다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정을 진행을 해봅시다. 자, 어, 이 책을 선생님이 읽고 써놓은 서평입니다. 선생님이 되게 관심 있게 읽었던 부분의 한 문단을 이렇게 적어놨고 어, 솔직히 어떤 생각도 있잖아요. 중국어과를 외국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고려해서 좀 집어넣은 것도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이 책에서 뭐 AI 기술이 갖고 있는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익숙한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잘 다뤄준 것 같아서 한 단락을 같이 읽어보려고 인용을 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실행 중인 광범위한 감시는 서양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억압적이지만 중국인 대부분이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약간 그렇잖아요. 저 중국 애들 저 세뇌당해가지고 공산당한테 세뇌당해가지고 저렇다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상향의 주민들은 무인 횡단 시스템에 매우 협조적이다. 이거 어떤 거냐면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 무단횡단을 그 이렇게 적발해내는 누가 무단횡단했는지를 찾아내는 색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야 자기 개인정보고 내 안면인식이나 행동 걸음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가지고 나를 찾아낸다고? 어우 무서워. 1984의 세상이네. 빅브라더가 다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서구 입장에선. 그런데 막상 중국인들은 무단횡단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 운전할 때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무단횡단을 찾아내는 적발해서 그 누가 무단횡단지를 찾아내는 저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교통사고가 현격하게 줄었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효용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지. 우리가 CCTV가 곳곳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거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이 엄청 침해되거든. 이번에도 계엄사가 그 개인들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서울시 CCTV 정보에 접속해가지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빅브라더의 세상인데 1984의 통제 사회인데 감시 사회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거를 범죄자로부터 혹은 나를 더 안전하게 해주는 장치라고 많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중국의 저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유 저 빨갱이 새끼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예전보다 범죄에 대해 우려하기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잠재적 중요성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마틴 포드가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적대국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AI 기술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또 이렇게 좀 열린 마인드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선생님은 되게 이 책이 균형 잡힌 책이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 환경에서 느끼는 안정감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은 육체와 정신 건강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중국이 미국을 분명히 앞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역이다. 이 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미국에서 맨날 그 갱들 총질하고 어떤 데에서는 어떤 놀이터에는 부모들이 당연히 애들끼리 놀이터에서 노는 건 완전히 그 못하게 하고 위험하니까 막 총기는 안 사고 맨날 그러잖아. 이마트에서 월마트에서 막 총알도 살 수 있는 나라니까. 그리고 불법이래. 어떤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놀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지역도 있대. 그런 얘기들이 이 중략 부분에 있고요. 내 생각에 중국의 어린이들은 국가가 지나치게 전체주의적이라고 특별히 인식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야. 하지만 학교에 걸어가고 놀이터에 걸어가 놀 수 있는 것은 잘 알 거야. 중국의 억압적인 감시 시스템이 적어도 어린 시민을 보호하는 면에서는 전망이 밝다고 드러나면 굉장히 아이러니할 거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타육한단 말이야. 저 통제사회. 저 시진핑이 억압돼가지고 저렇게 세뇌당해가지고 감시당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애들. 야, 설마 그렇겠냐. 쟤네도 뭔가 짱구가 돌겠지. 쟤네가 인권을 무시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CCTV가 많은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선생님이 자전거를 그냥 아무 데나 세울 수 있는 것은 누가 훔쳐가도 CCTV가 범죄자를 잡아줄 거니까. 자전거도 무거운데 거기에 이만한 쇠로 생긴 막 체인을 걸고 다녔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런데 선생님 요즘 되게 간단한 시건 장치만 하나 딱 해놓고서 편안하게 다니거든. 왜? CCTV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거 CCTV 덕분이잖아. 이거 한 걸음 더 가면 우리의 자유를 일부 할애하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라고 그 공동체가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선생님은 물론 반대, 이거 저거 감시하고 저렇게 하는 거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저런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가 최내당에서라든지 쟤네가 빨갱이라서 전체주의자들이어서 이렇다는 이렇게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마지막 문장도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젊은 세대가 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전하게 키워서 자기 멋대로 놀이터에서 뛰어내리고 마음껏 노는 아이들. 왜? 안전하니까. 미국에서는 부모가 보호하고 부모랑 같이 있어야 되고 부모가 따라다녀야 되고 왜? 여기저기서 총질하니까. 이런 관점들이 이 책의 건강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의 이 책에 대한 감상인데요.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하필이면 AI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읽으며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계엄령 사태를 겪었다. 선생님이 마치 그 냉탕과 온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었죠. 이 책을 읽는 와중에 정말 지난번 계엄이 선생님이 태어나던 해에 79년에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그 한 살 때 겪었고 이제 46세 겪고 있으니 너무 아이러니하지. 기술의 진보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사의 진보가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지, 끔찍한 미래 세상이지, 로 보이다가도 이런 거 있잖아. 기술 진보는 이렇게 빠른데 거기에 인문학적인 우리의 이 정신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요거를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을 아노미라고 하는 거지. 마치 이런 기분이었어, 선생님이 이제. 이 책은 우리 기술이 얼마나 앞서가고 진짜 AI를 걱정해야 되는 일반 AI라고 해서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AI가 나올 수도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동시에 어처구니 없는 계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 이게 너무 느리구나. 기술의 진보에 인간의 정신의 진보는 이렇게 느린 거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이 시대착오, 아노미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비단 이과가 전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문학, 예술, 뭐 이런 문과적인 생각들, 정신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규범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정치와 관련된 주로 이제 문과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도 인문학적 영역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구나. 왜? 너무 뒤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사실은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과천 현대미술관에 가면 지금 리뉴얼 해놓은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이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이 모니터가 막 TV 모니터가 한 300개쯤 이렇게 있는 3층짜리 건물 높이로 별의별 TV가 동시에 다 나오고 있는 일종의 탑 모양인데 이게 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냐라고 하면 백남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아티스트고 전무후무하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지. 우리나라 사람 중에 글쎄 요즘 뭐그 워낙 케이팝이 유명하지만 케이팝 이전에는 한국 하면 백남준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88년도 올림픽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서 지금 과천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래서 이 작품이 이렇게 램프로 안에 이렇게 있는데 가서 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미술관 가면 이게 뭐 브라운관 TV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그 다 고장 나가지고 작동이 안 돼서 그러다가 올해 초인가 작년에 리뉴얼 돼가지고 백남준 기념 뭐 이렇게 리뉴얼 기념으로 전시가 있어서 선생님도 우리 꼬맹이들 그 선생님 아들도 데리고 감상을 하러 갔던 적이 있는데 이 다다익선이 왜 다다익선이냐면 1988년도에 백남준이 생각할 때는 방송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이 영상 미디어가 세상을 바꿀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당시에는 방송국이 두 개 혹은 세 개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방송국이 세 개만 돼도 다양한 논조들과 다양한 사상들과 이런 경쟁적인 사상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항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수백 개의 브라운관이거든. 만약에 이만큼의 방송국들이 생긴다면 넘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핸드폰들처럼 유튜브처럼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미디어가 모든 사람의 손 안에 방송국이 들어갈 수 있다면 세상은 완전히 변화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한 작품이 백남준의 이 작품이야. 선생님이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계엄은 했지만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뭘 통제를 못하냐면 방송국 통제 못하는 거야. 왜 방송국 통제해봐야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다 들고 있어. 유튜브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갈 거고 계엄군들이 총을 드니까 이쪽에서 뭘 들었어? 다 카메라를 들었지. 니네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기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그러면 계엄군들의 그 실탄을 막 들고 다니는 저 계엄군들의 저 총을 뭘로 막았냐? 선생님 볼 때는 핸드폰으로 막았다고 해. 유튜브로 막았다고 봐. 그래서 이게 바로 백남준이 꿈꾸던 다다익선의 세계구나. 미디어는 많아야 많을수록 좋다. 왜? 어떤 하나의 통제하는 권력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수많은 미디어가 인간의 역사의 후퇴를 막는 장면도 부정할 수 없었다. 에드거 앨런 포, 우리 검은 고양이 뭐 이런 그 추리소설 쓴 사람이죠. 작품에 권총이 나오면 반드시 발사한다. 되게 유명한 그 관용구야. 속담 같은 거예요. 작품에 권총이 나오면 그 권총은 어쨌든 작품이 끝날 때까지 발사된다. 그래서 이 관용구는 뭐냐면 뭐가 나오면 그건 끝장을 본다 이런 얘기야. 인공지능이 나왔으면 인공지능의 시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선생님이 저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남은 일은 인공지능 지난번에 했잖아. 러다이트처럼 인공지능을 때려 부수고 인공지능을 멈추게 한다고 그 멈추지 않는다고. 멈출 생각도 없어 사실은 아무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됐잖아 벌써. 그런데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서핑을 하는 서퍼가 될 것인가 즐기는 아니면 러다이트 1800, 1700년대 1800년대에 기계 파괴 운동하든 망치를 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뺏은 기계를 두드려 부셔야지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러다이트들의 단순한 저 우를 답습할 것인가만 남은 것도 같다. 부자는 이제 공자님을 높이는 표현이지요. 공자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국인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언하는 일을 하리라. 자, 공자께서 말하기를 부
이, 가구, 야라도 수, 집, 편, 지, 사, 이나 오역, 위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게 된다면 내가 집, 편, 채찍질을 하는 그런 천한 직업이라도 할 텐데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부라고 하는 것은, 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오직 어, 하고자 하는 일, 그것을 할 거래. 마틴 포드라고 하는 AI 전문가가 하고 있는 얘기가 딱 이거거든. AI 시대에 내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당연히 지금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약사나 의사나 이 모든 직업들이 다 위태로울 수 있다. 전망이 어둡다. 하지만 전망이 좋은 직업이 뭐냐라는 질문에 나는 답할 수가 없다. 왜? 자기도 AI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하지만 뭘 해라? 좋아하는 거 해라. 그럴수록. 왜? 예측 안 되는 시대의 전문가로서 이 희소성을 갖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선생님이 책 읽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면 나는 지옥에 사는 거야, 사실은. 노예로 사는 거야. 근데 다행히 그래도 너희들 가르치는 거 선생님 즐겁거든. 음. 그리고 책 읽고 너희들 가르치면서 나도 좀 더 또 현명해지는 것 같은 착각을 좀 하고 기분도 들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과정인가 보다. 아직은 완성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 좋아하는 일 하자. 이 책은 다소 뻔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 사실은. AI 얘기 뻔하지 뭐.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어. 특히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한 전망이 눈에 띈다. 요즘 아이들, 니네들 말이야. 우리 세대가, 선생님 세대가 일본에 대한 갖는 편견만큼이나 중국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를 짐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선생님이 봐도 중국이 좀 그래. 우리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정치사상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너무 좀 안 맞아. 그리고 지저분하고 별의별 일도 다 벌어지고, 이상한 일 일어나는 건 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고, 막 이렇잖아. 아유, 저놈들 왜 저러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말이야. 싫어하면 보지 않게 되고, 보지 않으면 모르게 된다. 무지하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극우에 해당하는 저 태극기 부대 아줌마 아저씨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솔직히 좀 혐오스러운 것이 없지 않아 있어. 너무 무지하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 왜 저런지에 대해서 안 보면 이렇게 마음 편하지만 좀 보려고 해. 어떤 논리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해해 보려고도 해. 저분들이 왜 한쪽 손에는 이스라엘기와 한쪽 손에는 태극기, 한쪽 손에는 성조기를 같이 흔들까? 저건 무슨 의미냐 도대체. 그러면 뭐 저분들이 왕성히 활동하던 마음의 고향, 그 시간의 고향이 있구나. 저분들이 살던 시대의 그 산물이다. 저분들이 20대, 30대에 건강하고 씩씩하고 활기차게 사시던 시대에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시대에 사셔서 저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겹쳐 있고 그때 형성된 어떤 문화나 사상이 저분들을 저것이 옳다고 생각하시게 만들었구나. 보기 싫으면 그냥 무시하고 안 보고 그냥 아유 미친놈들 이렇게 하면 끝나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이해해야지. 그냥 보는 거야, 억지로 참으면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너무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 때문에 중국은 몰라도 되는 나라가 절대 아니야. 그리고 적어도 너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전기, 새로운 시대의 석유라고 비유된단 말이야. AI 시대가 우리의 시대일 텐데,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세상일 텐데, 그 AI는 뭐로 작동하냐면
빅데이터라는 것으로 작동하는데 이 빅데이터에 대한 권한이나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냐, 단일 국가에서. 이거 무조건 중국이야. 지금도 그렇단 말이야. 왜? 개인정보에 대한 무작위적인 살포 같은 거 있잖아. 국가가 다 갖다 쓰겠다, 뭐 이러면 다 갖다 쓰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중국의 AI 발전 속도나 이런 것들이 이 국가 통제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사유, 그 재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제해가지고 그냥 막 풀어버린단 말이야. 이 권위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이 탈규제의 아이러니, 이 진짜 아이러니한 거지. 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중국의 15억 인구에서 쏟아내고 있는 얘네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걸 다 낮춰놔가지고 사실은 그냥 핸드폰으로 얼굴 인식해가지고 결제 다 하고 하잖아. 우리만 같아도 아직까지 선생님도 그 카드 쓰거든. 애플페이나 이런 것들 좀 불편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진작부터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이 다 데이터로 남아가지고 개인의 소비 성향이라든지 행동 패턴이라든지 야 이거 다 수집해가지고 아까 같은 거 만드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걸어가서 개인지를 찾는 거잖아. 걷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AI가 머신러닝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섬뜩하지. 하지만 이 섬뜩함을 그냥 국가가 찍어 눌러가지고 만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원유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중국이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약간 뒤처져 있지만 따라잡는 거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마틴 포드의 전망이란 말이야. 세계적인 AI 전문가가. 그런 점에서 어, 뭐 중국어과 쓰는 친구들도 있고 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중국어 배우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뭐 좋아하는 얘기는 못하지 선생님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개인의 어, 뭐 판단 가치관이니까 그런데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꼭 해주고 싶은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어,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었어. 어떤 직업이 가장 안전할까라는 파트.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성격의 직업은 피하세요라고 말한대.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다 할 거 자동화 될 거니까. 그런데 다른 식으로 말하면 지루한 일은 피하라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성패를 알 수 없을 때, 성공과 실패를 알 수 없다. 나의 분야에 대한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뭐 하래? 좋아하는 거 하래.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도 모르겠대. 뭐가 살아남을 직업인지를. 음. 그러면서 그 AI 시대에 그러면 이 소득 불균형의 상승과 일자리의 질의 하락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로 AI에 의해서 노동 인구가 대체되면 효율성이 증가돼서 물가를 좀 더 안정시킬 가능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효율성이 증가하는 측면이 물론 있고 지금 이 책의 앞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 IT 부분에 소프트웨어 부분의 진보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되게 더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앞에서 많이 할애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그 사람 손 같은 거 로봇 인간 손 만드는 거 진짜 어렵다. 그래서 사람처럼 작동하는 이 로봇 만드는 거 엄청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쓴단 말이야. 이거 너무 간단한데. 그래서
그 완벽하게 대체되기 되게 어렵고 이게 어렵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로봇이 그 인간을 똑같이 모방하진 못하지만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얘네가 인간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는 잘 해낼 수도 있다. 꼭 사람 손으로 달걀을 들지 않아도 지 방식대로 하면 되잖아. 꼭 사람처럼 직립보행, 이족보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이동하고 하는 것들 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인간과 똑같아지는 것은 인간이 작동하는 방식과 똑같이 작동하는 방식은 어렵지만 인간이 원하는 것은 지들끼리 만들어낼 수 있다. 충분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런 전망으로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하드웨어적 진보도 기대가 된다. 문제는 뭐야? 이제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노동자는 없어질 수 있지만 없어지면 안 되는 게 뭐야? 소비자지. 왜? 소비자가 없어지면 기업도 없어지니까.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노동하지 않고도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기본소득 혹은 로봇세. 로봇세라는 게 뭐야? 우리가 빅데이터의 실체잖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지금 오늘 수업하고 있는 이것도 다 그 유튜브가 수집해가지고 데이터로 쓸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걸 원유로 해서 석유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처럼 AI를 작동해서 니네가 돈 벌어서 노동자들을 대체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그것들을 걷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래야 소비자가 생기고 그래야 기업이 뭘 만들어도 기업도 돈 벌 수 있고 로봇을 돌릴 수 있다고. 이 논거에 작동하는 방식은 이 면접 준비하는 친구도 특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의 이 말부터 바꿔내야 된다고.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일은 새로운 노예인 로봇한테 시키는 거지. 로마 시대가 사실 한 거란 말이야. 로마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노예들을 막 데려 노예들한테 다 일을 시키니까 누가 몰락했냐면 자영농들이 몰락했어. 왜? 노예는 밥만 주고 때려가지고 일 시키면은 막 하고 심지어 막 애도 낳잖아. 노동력이 자연히 증가하는데 인건비 내가지고 자영농들이 운영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다 망했잖아. 그때 어떻게 했어? 콜로세움 만들어가지고 빵과 서커스를 제공했지.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는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지. 작동하지. 사회가 봉기하고 무너지고 막 이렇지 않게 만들려면 적어도 소비자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어? 돈 없는데. 그러니 로봇세라든지 기본소득을 통해서 재원들을 마련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빅데이터니까 우리가 공헌하고 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이러려면 뭘 만들어내야 돼?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이데올로기, 사상을 만들어낼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철학이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가. 그리고 인문학, 문학, 뭐 역사학. 아까도 선생님이 누군가는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로마 시대에도 이렇게 했어. 역사학자가 이렇게 가서 근거를 들 수도 있잖아. 이런 것까지 잘 생각한다면 인문학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 로봇의 지배는 음, 뭐 최근 이론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물론 이게 최근이라고 하지만 한 2년 된 책이어가지고 벌써부터 사실은 이 책에 없는 기술들이 또 상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시대. 하지만
기술이 급변한다고 하면 뭐가 같이 필요하다고? 인문학적인 지혜, 우리 삶의 정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어떻게 재분배할 것이냐. 재분배할 때 과거의 관념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 사회가 다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새로운 사상으로 재무장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방식대로 분류한다든지 분배해서는 안 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설득해서 진행할 것이냐. 이 정신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인문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독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올해 수민에서 읽어주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쉬겠습니다. 그 다음 주 1월 1일 수요일에 내년부터 수요일에 안대회 문장의 품격 고전 수필을 통해서 진행할 건데요. 책을 미리미리 구매를 하든 대여를 하든 해서 잘 읽고서 참여하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그래, 안녕히 계세요. 그래, 고생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